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도 탄핵에 동조하며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와 국정조사도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 다음 주가 최순실 게이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파문의 책임 여부를 놓고 분열하는 여당과 공조에 나선 야당, 앞으로의 전국 전망을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예, 매주 전 국민의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을 했지요. 변호사 출신이시고 또 검사 출신이신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 높게 평가합니다. 검사들의 임명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임명권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인데 예.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어떤 공소장의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고 네. 또 사실상 피의자를 규정한 어떤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예. 다만 어쨌든 이게 중간 발표입니다. 네. 이후에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혐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갖고 검찰에 좀 명운을 걸고 또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또 엄중하게 수사하기를 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예, 김 의원님. 어쨌든 이 불행한 사태가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옛날처럼 묻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 사실을 어떻게 덮는다든지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나라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 검찰의 소임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한 거고 따지고 네. 보면 이런 거거든요. 며칠 만에 800억이라는 돈이 거쳤어요. 예.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정경련이 나섰어. 정경련이 왜?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 그럼 안 수석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대통령이 왜 그랬냐? 옆에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그 재단 등등에 보니까 이제 최순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실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번에는 어쨌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역시 검사 출신답게 검사 쪽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변호를 맡으신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변호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좀 선임해갖고 예. 이게 환상의 지은 집이다 또 사상 부각이다 그런 얘기가 그런 나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 봐도 추측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만 봐도 대통령의 어떤 묘팽이라든가 예. 또는 하는 것은 명백하게 좀 밝혀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예. 대통령께서도 말씀 처음에는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했냐면 특검 수사도 받고 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게 올바른 자세지. 이게 손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소위 그 최순실 게이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죠.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거의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영 씨. 네. 이 운영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특검은 특검법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팀을 꾸려서 한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국정조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검과 국정조사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기간에서 먼저 보시면 특검은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고요. 국정조사는 최장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특별검사 1명 아래에 총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꾸려지게 되고요. 예. 국정조사는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이 특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사 대상은 둘 다 동일한데요. 청와대 문건기밀 유출 의혹부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총 15개의 항목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례적으로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과정을 즉각 언론 브리핑하게 되어 있고요. 네.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달리 수사 재판 이후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비롯한 구속자들이 반드시 꼭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그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아주 그 막강한 이제 그 특검이 탄생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습니까? 뭐 야당에서 어쨌든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과거에 이제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분들, 뭐 대법관을 지내면서도 또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던 뭐 변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자 양쪽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 정도 좀 좁혀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당히 좁혀져 갖고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 대법관 출신이 좋지 않냐는 분도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워낙 그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인력도 꽤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갖다 제대로 장악해 갖고 엄정한 수사를 이끌려고 하면 또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당과 소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강당과 소신. 이 현직 대통령. 근데 이제 지금은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이 주목, 있기 때문에 주목, 뭐 장애물이 솔직히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할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또 수사를 해 나가는 기술, 테크니컬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조직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을 충분히 뽑아 쓸 수 있다고요. 아, 그 특검이 직접 데려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여건이 거의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특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누가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누가 생각합니다.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가요? 의원님들이 뭐 신문에도 안 나와서 신문 제가 방송에도 진보 성향의 아마 대법관 출신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보면은 대체로 이제 고검장 이상 중에서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누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죠. 근데 아무튼 그 특검 법안이 그 법사위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요. 네네. 소위 그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따라서 이 중립성 확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께서 예. 그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는 응하겠다. 검찰 수사는 지금 부인하고 계시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중립적인 특검이 오히려 특검을 갖다 임명하지 않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런 빌미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성공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해당자 없음 이렇게 되돌릴 수도 있는 겁니까? 임명을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임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는 없는데 다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는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뭐 충분히 어떤 분이 지금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그러니까 보이는 순간 근데 수사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보지는 않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대통령을 조사하는 사안이고 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지역적인 측면에서 좀 야당의 좀 우호적인 지역 이런 데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호남 출신은 피한다. 예, 그러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칫 그런 면에서 그게 정치적인 오해라든가 또 중립성의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예.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내가 물어보니까 네. 이 법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특검법이 계속 만들어질 선례가 건데 됐으니까.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예. 어차피 이제 이 법은 통과될 건 명백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기가 반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 저는 이제 추천된 특검을 임명을 거부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대통령이 그 중립성을 꼭 그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이 법에 대해서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것이지 네. 법을 이제 시행을 해놓고 그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요건에 맞는 이제 추천이 왔는데 네. 본인이 그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특검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대표적인 게 제3자 뇌물수수 부분, 그 다음에 아마 그 특검 내용, 법안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세월호 관련되는 뭐 7시간 예. 뭐 행적 예.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 특검법의 취지에 맞추려면은 대통령의 이 사건과 연관된 밝히지 못한 무슨 혐의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인지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 이것까지 나오더라. 면 그것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인 거죠. 그 14개의 해당 사항을 수사하다가 새로 발견된 예. 그 인지된 사항들 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수사의 범위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 과연 뭐 어느 정도 밝힐지 모르지만 기업들과 어떤 그 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뭐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는 뭐 국정의 모든 부분이 대통령의 그 직무 관련 범위에 예. 속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이건 예. 대가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러나 뭐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또 청와대 뭐 저 수석이 요구하는데 돈 예. 어떻게 안 줄 수 있었겠냐 하지만 지금 그 사전에 이미 뭐 민원들을 갖다 받고 있었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면세점 또 다시 허가 관련해 갖고서 예. 롯데 뭐 SK 몇몇 기업들하고 있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뇌물죄가 적시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밝히고 미진하면은 더 거기 집중하고 예.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다른 뭐 국가기관의 인사에 개입한 문제라든가 예. 그것이 과연 그 최순실과의 어떤 공모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그게 범죄 혐의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걸 혐의로 이제 구성하는 측에서 보는 것은 예. 일단 배가 침몰하고 있고 그 사실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네. 뭐 이제 7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렇다고 겁니까? 보면은 이제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몰랐다면은 뭐 문제가 안 될지라도 예. 알고 구조사항 자체를 방치해 버렸고 그 결과 직무유기가 될 이제 수 사망이 있겠군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잘 아시네. 요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다. 법조인 수준으로 이건 이제 그 제가 부분, 네. 법대 교수입니다. 그 7시간 관련해서는 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 지금 뭐 직무유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이미 이제 대통령 고발해갖고 중앙지검에서도 뭐 배당을 해갖고 수사하겠다고 지금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고 예. 또 그 부분에 관련해 갖고서는 그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갖고서 사실을 밝힐 어쨌든 필요가 국민의 있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그렇죠. 될 최고 예.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그 예. 직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저는 뭐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엄중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특검의 그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검찰 수사는 거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같이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예. 일단 자료 자체가 아마 특검 다 넘어가고.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별건 수사로 또 뭐 다른 걸 시작하는 건 모르겠는데 검찰이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건 수사도 특검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특검과 별도로 그럼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리라는 아니, 말씀이신 지금 겁니까? 이제 자기들 조사를 하다 특검으로 넘기고. 넘겨준 것 이외에 예, 다른 그러니까요. 문제들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는 특검이 이제 또 별건 수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갈 것 같습니까?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까? 하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없지만, 같은데 예. 그러나 이제 할수 있을까? 특검으로 넘기게 되면은 수사 관련 뭐 수사 자료 아. 전부 다 넘기게 되니까 검찰에서 따로 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탄핵을 하려면은 특검은 포기하라. 이거는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는 그 이정현 대표 말의 취지를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 당대표시지 않습니까? 뭐 벌써 분당하신 건가요? 어쨌든 이제 법적인 책임을 이제 묻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탄핵은 이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켜보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냐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되게 해석하려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뭐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같은 당원 아니세요? 좀 얘기 같은 거 안 하십니까 평소에? 이정현 대표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건 무슨 얘기요라고 전화 한 통 하실 법도 한데. 지금 아마 이정현 대표 입장은 이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뭐 이정현 대표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오랫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약간 감정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래서 뭐 탄핵은 탄핵의 또 절차가 있는 거고 특검의 절차가 있고 어쨌든 만약에 그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거는 별건으로 특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추가로 어떤 혐의를 발견하게 된다면 대통령을 추가로 퇴임 이후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결과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 트랙이고 따라서 뭐 탄핵을 하려면은 뭐 특검에 관한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하다고 좀 뭐 전제하고서 부족하다고 하고서 이제 국회가 의결해갖고 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형사상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추할 수 없을 뿐이지.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지위가 벗어나진다고 하면 물론 뭐 탄핵 심판이 의결돼 갖고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한다면 아니면 또 임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돼 갖고 네. 끝난다고 하면 예. 그게 형사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예. 그땐 검찰이 해야 될 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어쨌든 그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갖고 예. 국민을 배신해 갖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게 헌법상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갖고서 예.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절차임이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한번 내면은 그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 소추안 의결한 그 내용만 갖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별도로 그 외에 새로운 사유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의 그 과정에 있어서도 특검이 이후에 뭘 밝혀냈다 하더라도 추가로 추가할 그것을 검토할 수는 수는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아. 일단 국회 탄핵 의결한 예. 탄핵 소추안 예. 그것만 갖고서 지금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반영한 탄핵이 맞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아, 좀 시기적으로 급해서. 하고 또 이미 드러난 사유만 갖고도 할 수 가지고도 있으니까.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요? 그 일반인들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정은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무죄 수 추정의 있는. 원칙도 분명히 적용은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이 돼 경우에도.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이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법관들이나 할 때 그 사실관계 확정 권한을 이제 국회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래서 건가요? 예, 그래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당신들이 여러 자료를 갖다 놓고 한번 판단해 봐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의원들도 여러 이제 절차나 자료를 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다 안 됐다 그 판단을 하면서 표결을 하는 거겠죠. 예. 자, 이제 또 하나 그 짚어봐야 될 대목이 국정조사입니다. 이 또한 그 채택된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우, 뭐 참 한 자리에 모으기 힘드신 분들 다 모아놓으셨어요? 국정조사 앞으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국정조사 그 채택된 계획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과 그 단독 면담했던 분들, 그 재벌 총수들을 갖다 이제 부르는 게 불러서 신문하는 걸로 청문회 하는 걸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분들 불러낸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대통령과의 어떤 그 대화 중에 나타나는 그 뇌물 관련성들 뭐 그런 걸 보기 위한 추궁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핵심되는 게 아닌가. 어떤 대통령과 재벌에서 이제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게 다른 그 대가적인 관계, 거래 관계를 통해 갖고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 검찰 수사 결과로 다 대충 나온 것들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부족하죠. 일단 뭐 본인들은 뭐 선의로 이제 출연했던 거고 또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그게 뭐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분들에 대하여서는 뭐 다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고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어떻습니까? 이거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죠? 뭐 검찰 수사는 받으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는 아니라고 하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논리적인 규정상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총수들도 줄 소환이 됐어요.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단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정치권에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 지금 뭐 총수 1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시 기업도 투자든 이런 정책 결정이 물론 총수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가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체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 어쨌든 나와야 된다. 나와서 제대로 해야 된다. 청문회에서 청원했다고 해갖고 경제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오히려 우려 같고요. 정말 이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갖다 끊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경제에 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이제 기업도 이걸 털고 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지난번에 뭐 이런 사례를 보지 않았냐. 우리도 피해자지만 이제 결국은 그걸 요구하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이게 안전하지 못했는데 뭐 하는 이런 이유를 물론 될 수도 있고. 달라니까 갖다 줬다라는 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먼저 갖다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과연 앞으로 없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그 재벌이 뭐 답답해가지고 정권의 눈치 보면서 먼저 나서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이제는 뭐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이번 그 사태가 기업들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정치권의 특히 대통령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또 어느 또 정치인도 어느 대통령도 이제 향후 그런 행태를 갖다가 되풀이 못하겠죠. 그렇군요. 야당은 이제 탄핵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동참을 하기로 하신 거죠? 네. 뭐 40명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 숫자가? 제가 전에 듣기로는 40명 전후. 누구한테 전해 들으셨습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의사를 확인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그 뜻을 지금 묻고 계시나요? 주로 이제 비상시국 회의 쪽에서 이제 그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 의원님도 가입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뭐 이게 서명을 받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저는 회의 없었는데 그래서 예.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서명을 한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무기명 투표로 될 건데 미리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우리가 뭐 한번 의사를 파악을 해보려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는 가능할 거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지금 한 40명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상시국 회의에서 일종의 공식적으로 소속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으신 겁니다, 그죠? 우리 소속뿐만 아니라 전 의원, 물론 이제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소위 말해서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한 몇 분 계시다 이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이렇게만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입장이 어때요? 뭐 이렇게 물으면 나 찬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 개인적으로는 뭐 나도 대통령하고 인연도 있고 뭐 생각이 좀 다른 생각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니까 네. 국민 전체의 여론이라든지 국민 대표로서의 그런 이제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표결해야 될 거 아니겠냐.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가는 거죠. 그게 찬성한다는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찬성이죠. 그럼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 저는 어쨌든 제 개인보다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은 찬성으로 카운터를 했다? 제가 하여튼 파악한 건 아닌데 뭐 더 명확하게 뭐 단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예. 저는 야당은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지금 모아졌다라고 하는 그 40표의 내용에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이상 되지 않겠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엉중하고 예. 또 대통령의 그 헌법 위반 행위라든가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거기에 관여된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뭐 지지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가고서 여당 의원들도 상식이 있고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어떤 자기 위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찬성을 일단 대부분이 하리라 좀 봅니다. 예.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한 이 발언 이거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순수한 측면에서 보면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은 그만하겠다라고 일찍 공언을 했었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대권 도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접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건 조용히 그냥 은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에 앞장서겠다라는 이 힘든 길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이라는 게 누구도 그 짐을 지고 싶어 하질 않는 겁니다. 야당 의원님이라 하시더라도. 근데 이제 국회의 소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가지고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그럼 국회가 그 견제 역할을 못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인 그거는 거죠. 순수하게 볼 때 그렇고 순수하지 그래서 않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순수하지 또 않게 다른 보면. 시각에서 보는 거는 뭐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총리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게 모셔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순수하게 보셨어요? 좀 아니면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정계에서 은퇴한다면 모를까. 그 외에 다른 모든 행위는 정치적 목적이 다 있죠. 목표가 있고. 순수하지 않다? 네,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그게 순수한지 아닌지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갖다 순수하다 안 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데 1등 공신이죠. 1등 공신 중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선대본부장 하셨고요. 뭐 당시 예. 선대본부장도 그렇고 그 당시 뭐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NLL 관련해 갖고 또 대통령 대화로까지 사실 공개하는 그런 부담을 갖다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분인데 그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그 본인이 또 대선 출마를 또 굉장히 또 준비했던 분이신데 그 포기까지 하면서 했다는 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그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소위 말하면 그 보수 진영 또는 보수 세력이 붕괴의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수 세력의 어떤 집결된 어떤 정치적 결사체가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붕괴 위기에 있으니까 또 새롭게 이걸 재건축해갖고 네. 또 보수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비상시국회의의 실무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야당과 함께 여당의 일부 의원이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탄핵 그 전국으로 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서 당에서 나오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한 당의 대통령을 그 당의 당적을 가진 의원이 찬성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동조하는 건 모르겠는데 탄핵을 이제 제안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아마 같이 동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그 정치적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어떤 소신과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뭐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뭐 그 향후 대권 뭐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이렇게 한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몇몇 분들은 발의 때부터 또 참여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어쨌든 만약에 그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적의회는 3분의 2죠. 네, 그렇습니다. 찬성을 얻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죠? 관련된 내용 또 민영 씨가 정리해 왔죠. 법 규정과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탄핵안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우선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시면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한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로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 그 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6가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가 유일합니다. 뭐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재라고 하는 또 다른 벽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제 재판관들이 이명박 대통령 또 내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입장에서 또 보수적인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갖다가 그 무시하기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이견이 있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처분, 그러니까 탄핵 처분 외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다른 선택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건일 텐데 하나는 이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반 행위가 뭐
진짜 대통령 중대한 자리에 것이냐. 물러날 만큼 할 거냐는 건데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아마 국민들 여론을 굉장히 많이 반영할 수밖에 것이고. 없겠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인데 예. 그것도 뭐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검찰 발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의원들이 자기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들 개인의 철학에 따라서 재판결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그런 막중한 이제 임무와 역할을 네. 고려한 그런 이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6명이 정족수 때문에 여러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죠. 지금 그 정족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9분 가운데 헌법재판관 6분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내년에 임기가 되시는 분이 2분이 계시다는 거죠. 소정을 포함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남은 분들 가지고 3분지를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2분을 마저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분지가 가는 겁니까? 채우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이제 그 절차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더뎌지면서 탄핵 국면이 정말 길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일단 채우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맞다. 선생님 근데 어떠세요? 그건 뭐 일단은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1월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달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조인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을 뒤로 떠넘기지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월에 끝낼 것이다? 예, 저는 그 충분히 끝낼 시간적인 또는 물리적인 의원님. 측면에서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못하면은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있는 동안에 할 수도 예. 있고, 뭐 그 뒤에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많이 걸리기 뭐 때문에 8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9명이 채워지고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근데 이제 그 남은 분 갖고도 충분히 7분으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네네. 7분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이 객관성이 좀 더 담보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적으로 6명을 찬성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3분지입니까?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6명이 6분 아, 이상. 법률에 6명이라고 못을, 그러면은 뭐 8분이라도 또는 7분이라도 6분이 찬성하면 되는 거네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음. 객관성 담보가 좀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대선 전국으로 간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헌은요? 개헌 관련해서는 물 건너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 야당에서도 개헌 이 기회에 개헌을 하자는 분들은 뭐 다수 계시고 또는 뭐 지금 당 대표께서는 개헌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예. 이 탄핵 국면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어떻게 보면 또 매우 그 이제 특정 대선 주자들을 의식한 정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은 이번은 현행 헌법을 치르고 그 현행 헌법을 치를 때 그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또 대통령도 개헌 공약을 했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다. 현재 많은 문제가 현행 그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문제라는 때문에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고치고 나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굳이 방법을 찾자면 개헌 논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헌법을 고치고 그 헌법의 부칙 조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기간 60일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러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만들어내겠는데 거기서 네. 이제 부담스러운 장면은 이 대통령 거리라는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진다. 적어도 뭐 60일보다는 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근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제의 뱅패를 고치는 개헌이 저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여당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우선 김무성 대표는 본인은 이제 안 한다는 예. 거고. 뭐 저도 이제 뭐 대선 주자들한테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뭐 소장파는 잘 알다시피 두 분의 지사와 유성민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당에서 꾸준히 이제 접촉을 하고 뭐 러브콜을 보냈던 반기문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으로 과연 들어와서 후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희망 중에 출마하신다면. 하나입니다. 아, 희망이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망도 뭐 가능성이 꼭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자기가 대통령 출마를 하신다면 네. 그래도 보수 진영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하죠. 희망이 아니고요. 예. 예. 그렇군요. 민영 씨,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바로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랬죠. 제가 나가보니까 생업을 접고 나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또 대학가에서는 동맹 휴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두고 또 학업, 취업 걱정을 미뤄두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국정조사랑 특검도 시작된다고 하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속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속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거 참 깝깝해요. 지금의 그 안개 전국은 언제쯤에 그 안개가 거치리라고 보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게 종식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어려움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의 트랙 위에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권도 잘못되면 큰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게 마지막 우리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는 뭐 국민들이 많은 그 의견 표출이 있겠죠. 뭐 계속 그러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좀 촛불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제도권 정치가 네. 정말 제대로 제도화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나는 책임이 국회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국민들이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권자이구나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구나 이런 걸 국민들도 인식하고 네. 정치권들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돼갖고 저는 뭐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장하는데 네. 큰 계기가 성장통이다. 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개전국이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누가 안개전국이 아니라 황사전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이게 황사전국이 아니라 독가스전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은 참 하루하루가 힘드실 것 같아요. 모쪼록 이와 같은 안개든 황사든 독가스든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사라져라 독가스야.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뭐 독가스야 사라져라. 하루빨리 예, 사라지. 고맙습니다.